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그리고 기권 36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6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합의안에 서명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되면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 5천억 원가량의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중 FTA 발효 효과에 대해 실질 국내 총생산은 발효 시점부터 10년 동안 0.96%가 올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상품은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됩니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 측은 91.2%, 그리고 중국 측은 85%가 20년 내에 관세가 없어집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과 마잉추 총통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수감 중이던 상대방 첩보원들을 맞교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30일 중국에 구금돼 있던 추쿵순과 수광처 전 타이완 군사정보국 요원들이 지난달 풀려나 귀국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은 이들이 지난 2006년 중국에서 공식 임무를 수행하다가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체포된 최고위급 요원들로 타이완 군사정보국에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일선 업무는 맡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정부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던 중국 간첩 리지하오를 지난달 말 조기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지하오는 홍콩 영주권을 가진 중국 첩보원으로 타이완 정보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리아 고위 관리가 지난 4년 동안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파이살 맥다드 시리아 외교부 차관은 30일 내전 발발 이후 지금까지 시리아 내 어떤 작전 중에도 염소가스를 비롯한 화학무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화학무기 금지기구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맥다드 차관은 시리아가 지난 2013년 화학무기 금지기구에 가입하면서 신고한 1,300톤의 화학무기 가운데 99% 이상을 폐기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화학무기 금지기구 연례총회에서는 시리아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룩셈부르크 출신의 야셰크 빌리카 유럽연합 특사는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비축량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미 백악관 관리는 두 사람이 이번 만남에서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정치적 전환 과정에서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올루 터키 총리는 지난주 터키와 시리아 국경 인근에서 발생한 시리아 전투기 격추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부토올루 총리는 30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터키 공군이 영공수호를 위해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전투기 격추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제재를 재고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석유 개발 계약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란 석유부가 새로 발표한 계약 조건은 계약자들이 석유 개발비와 운영비를 지불하고 이를 이란 당국에 넘기도록 돼 있는 기존의 조건을 대체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이란과의 석유 개발 계약 기간이 너무 짧아 그에 따른 위험 부담과 손실로 인해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이현철입니다. 12월 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과 시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떠한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거나 실험할 수 없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이미 미국과 한국, 일본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과 관련해 탈북자 보호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과 시험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이번 SLBM 시험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북한이 실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거나 시험 발사하는 건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한 정보당국이 북한의 SLBM 개발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은 어떠한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거나 실험할 수 없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안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2시 이후 북한이 동해 수중 잠수함에서 SLBM을 시험 발사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번 시험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병호 한국 국가정보원장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SLBM을 발사했지만 궤적 추적이 전혀 안 돼 실패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고 주호영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5월 사출 시험 당시 수면에서 150m 정도 상승하다 떨어진 궤적을 다 추적했지만 이번엔 전혀 궤적이 추적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또 SLBM의 보호막 파편이 포착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다른 부품의 파편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SLBM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SLBM의 보호막 파편이 동해상에서 포착됐으며 미사일이 날아간 건 식별되지 않고 보호막 파편만 포착돼 이번에 시험 발사한 SLBM은 불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김동엽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SLBM은 보호막 속에 들어있는 상태로 잠수함에 탑재된 뒤 발사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든 보호막이 그대로 발사관에서 발사돼 공기압으로 물 위에 도달하고 해수면에서 보호막이 열리면서 미사일만 공중으로 솟구치는 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수함에서 벗어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잠수함에서 벗어나자마자 또 물을 벗어나야 되고 그 물 위에 와서 그 캡슐이 벗겨지면서 그 순간 정밀한 그 타이밍이 잘 맞춰서 또 화염이 같이 팍 뿜어내줘야 그 미사일도 잘 날아가겠죠. 북한은 지난 11일부터 12월 초까지 강원도 원산 인근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선포한 항행 금지 구역이 상당히 넓어 스커드 미사일이나 신형 탄도미사일 또는 SLBM을 발사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동해상에 선포한 광범위한 항행 금지 구역과 김 제1위원장의 직접 참관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이번에 한층 진보된 시험 발사에 나섰던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공중으로 솟구치지 않고 보호막 파편만 포착됐기 때문에 시험 발사가 실패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정상적으로 예를 들면 김정은이를 데리고 이 실험을 했다고 한 번 더 했다는 거는 지난번보다 좀 진입된 것을 보여주려고 했고 또 이번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놓은 모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더 멀리 뭔가 이렇게 사출된 탄이 SLBM이
좀 더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라고는 것을 본다면 단순히 이번 건은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8일 동해에서 동체의 북극성 1이라고 쓰인 SLBM 모의탄을 심포급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하는 실험을 실시했으며 당시 시험 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6개월여 만에 실시한 이번 SLBM 추가 실험 발사에 대해 북한이 SLBM을 개발 완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정치 외교적 목적으로 이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차피 북한이 그 SLBM을 개발해야 되고 그 기술력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북한은 어쨌든 자기들의 그 협상력을 높이고 김정은의 리더십을 제고하고 또 주민들을 결속하는 데는 아주 좋은 소재니까 군사 정치 외교적 목적으로 이걸 아마 계속 할 걸로 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의 부형욱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담엔 조상진 기자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번에 북한이 하려고 했던 실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출 실험을 했거든요. 그때에 했던 것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발사 시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지난 5월에 SLBM 발사 시험을 한 이후에 제2영감 나오는 IHS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한 게 있는데요. 그때 북한의 이 사출 실험이 많은 것을 보여주긴 했지만 사실 의문점이 많이 남았다. 북한은 시험 발사의 성공을 주장하지만 그 진실성이 의심된다 이런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것을 시험 발사를 함으로써 북한의 자신들이 가진 능력을 보여주려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때 많은 정보가 나왔는데 일단 SLBM 북한이 개발하는 것이 이제 북극성호라는 것이 알려졌고 모양새를 봤을 때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개발한 R-27 이것도 SLBM이었습니다. 이게 2003년에 북한이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정거리가 2,400km 되는 그런 SLBM을 가지고 와서 2000년대 초반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지상발사 미사일이죠. 이걸로 변형을 했고 이번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굉장히 다양한 시험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5월에 일부 성공한 것으로 이렇게 북한이 주장하기에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이번에 다시 이것을 또 국제사회에 알려서 선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SLBM 개발이 단계로 볼 때 북한은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SLBM이 한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SLBM이 있어야 되겠죠.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SLBM이 전략적으로 효과를 가지려면 그 안에 핵이 탑재되는 수준으로 소형화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모든 지금 논의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할 때 한 3단계의 기술적인 난관이 있는데 맨 처음에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육상의 발사대를 만들어가지고 발사관 물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육상에서 일단 시험을 하게 됩니다. 발사대를 만들어서 발사관 사출 시험을 육상에서 하고 두 번째 단계는 이 발사관을 부두에 정박해 있는 잠수함에 설치해서 사출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3단계는 잠수함을 수중으로 물속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잠수함에 설치한 발사관을 통해서
미사일 그 캡슐을 물 위로 띄우고 거기에서 다시 미사일이 그 엔진 연소가 되면서 사출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통상 그 굉장히 고난도 기술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번에 이 사출 시험의 성공을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지난 5월에 발사 시험이었는데 그렇다면 여기 3단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정박해 있는 그 잠수함에서 한 것이 아니라 바지선 물속에 바지선을 가라앉혀 놓고 거기서 했다는 의혹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 북한이 그 거짓으로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얘를 일종의 허풍이다 이런 분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북한의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의문점들을 이제 불식시키고자 다시 그 사출 시험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함선을 정박해 놓고 발사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차이가 좀 있나 보죠? 그렇죠. 정박해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자세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물속으로 이제 그 캡슐에 일단 그 SLBM을 넣고 물 위로 수상으로 쏘아 올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시 엔진을 연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변 환경이 안정적인데 이게 물속으로 잠수한 상태에서 굉장히 있으면 이 잠수함이 또 해류에 또 움직이는 것도 있고 발사관이 또 물 위로 올라가면서 그 해류의 영향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더 높은 자세 제어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예. 자, 이번에 북한의 실험을 두고 실패냐 아니냐 성공 여부의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이 한국의 정보당국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2014년 이후에 5번째 실험인데요. 맨 처음에 2014년 10월에 신포 해안 육상에서 발사 시험 엔진 연소 시험을 했고 2015년 올해 1월이죠. 여기에서 해상 실험을 했고 2015년 올해 같은 해죠. 4월에 5월에 있을 김정은 참관을 위한 행사에 행인수로 한 달 전에 했고 5월 8일에 사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사진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인데 그때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으로는 바지선을 밑에 가라앉혀 놓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좀 했었죠. 국제사회 아까 말씀드렸던 제인 명단 나오는 IHS 거기 전문가들도 그런 평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단 몇 번의 실험으로 이런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실험을 반복함으로써 진짜로 SLBM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그 정보당국의 판단으로는 그 미사일이 수중에서 그 공중으로 솟구치는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캡슐 파편만 포착된 점으로 미뤄볼 때 불발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북한이 이제 SLBM 개발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좀 예측해 본다면 어느 정도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지 좀 전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논의가 다 SLBM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SLBM이란 그 미사일 자체가 있고 그것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그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이런 SLBM, 소련제 R-27이라는 2,400km가 나가는 그런 사정거리를 가지는 이런 중거리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 됐느냐 이게 먼저 의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가 됐다고 가정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무리한 가정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1단계, 2단계, 3단계의 그 기술의 난관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SLBM이 있다고 치더라도 아까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그 자체가 있다 치더라도 이 사출하는 이 단계까지 굉장히 중기적인 그 전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이게 통상 이런 전망을 하는 근거는 SLBM 과거 그 SLBM을 갖고 있는 나라가 몇 안 되거든요. 그런 나라의 어떤 개발의 역사를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난관이라는 것이 지금 심포급 그 잠수함인데, 이 잠수함이 지금 폭이 2.25m, 그 다음에 그 잠수함의 그 해치 있는 부분의 높이가 4.25m에서 총 6.5m의 그 높이가 있는데, R-27이라는 소련제 이 SLBM이라는 것은 8.89m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기에 축대를 장착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됐느냐,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설계 변경에서. 그래서 최소한 5년 정도로 보는 것이 합당한 그 추정이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정이 있는 하나에서 그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의 부형욱 박사와 함께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만납니다. 7개월 만에 이번 3자 회동에서는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다음 달 남북 당국 간 회담 등 현안에 대한 평가와 공동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3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이번 주 중 워싱턴 DC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동 날짜는 다음 달 3일쯤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일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간 3자 회동은 지난 5월 서울에서의 만남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이번 회동엔 미국 측에선 성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한국에선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그리고 일본에선 이시카네 기미히로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합니다. 이시카네 국장으로선 전임인 이하라 주니치 국장으로부터 육자회담 수석 대표 자리를 넘겨받은 뒤 첫 3자 회동입니다. 이번 회동에서 세 사람은 북한과 한반도의 최근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육자회담 재개와 북핵 해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 대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주목할 만한 상황 변화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주기적인 회동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황 본부장은 이번 회동에 앞서 지난 24일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와 만나 육자회담 재개 방안과 최근의 북한 정세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중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잇따라 주장하고 있어 세 나라는 이번 회동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 조율이 있으리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선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해 3자 회동에서 이런 공동의 입장이 재확인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함께 파리와 합의에 따라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하자는 한국 측 제안에 부정적이던 북한이 지난 26일 실무 접촉에 응하고 다음 달 11일 개성에서 차관급 당국 회담을 여는 데 합의한 배경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최근 이제 북한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제기하면서 북미 간의 회담을 제기하고 있고, 또 남북 간에도 당국 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 대화나 교류 협력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런 정세들이 앞으로 비핵화 문제도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지를 평가하고 전망하면서 다음 단계 과제들을 검토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최근 또다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핵능력 고도화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도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핵 전문가는 SLBM 시험 발사는 북한이 얼마 전 동해상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면서 군과 정보당국이 예상했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3자 회동에서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규탄하는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한 한국 측 가족 10명 중 2명 이상이 상봉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북측 가족을 만난 상봉자 4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4%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측 가족을 만난 뒤 불면증과 무력감, 건강 악화 등을 느끼는 것은 물론 북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우울증에도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편지 교환 제도화와 상봉 정례화, 화상 상봉 제도화, 생사와 주소 확인 등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자영업이 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과 개인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돈주로 불리우는 신흥자본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지난 10월 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돈주는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겁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입니다. 돈주도 이제 장마당과 장마당의 그 발아기와 돈주의 발아기는 거의 뭐 동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영업자들이 등장하면서 장마당이 발생하면서 장마당 경제는 철저하게 시장 원리에 맞게 운영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화폐가 필수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돈주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장마당이 20년 넘게 계속되면서 북한 사회에는 다양한 자영업자가 생겨났습니다. 가령 장마당과 관련된 상인만 해도 매대에서 물건을 파는 소매업자, 지방과 평양을 연결하는 도매상, 그리고 국경을 통해 물건을 들여오는 상품 떼기 등으로 세분화됐습니다. 만성적인 교통난 와중에 개인이 운용하는 버스인 서비스차와 오토바이를 개조한 오토바이 택시도 등장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살다가 2008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서비스차라는 건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 개인이 운영하는 약간 운송 혹은 택시 이런 거를 종합했어요. 그러니까 뭐 택시나 운송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분리되지가 않고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경제난 이후로 개인들이 알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겁니다. 많은 이용이 맞죠. 그거 없으면 이동을 못 해요. 뭐 대중교통 자체가 완전히 마비돼 가지고요. 이 밖에 숙박업자, 노래방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그리고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났습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일제 중고 비디오 촬영기를 갖춘 비디오 촬영업자는 잔치집이나 생일집을 찾아가 행사를 촬영해주고 4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암달러 시세로 1달러가 8,4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한 번 촬영에
3만 원 이상을 버는 겁니다. 다시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대부분 뭐 사진이나 또 그런 서비스 철학 이런 것들은 수입이 많지요. 폭리를 취하지요. 그 대신 그거를 시작하기가 힘들죠. 최근에는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담당하는 부동산 거관도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부동산 시장을 조사한 한국경상대학교 정은희 교수입니다. 이제 이자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많은 이제 분쟁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이자증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주택 거간, 이른바 우리로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인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뭐 주택 거래 가격의 10%만을 낸다면, 중개 수수료로 낸다면 네. 이런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과거 김정일 정권은 장마당을 비사회주의적 요소로 간주해 종종 칼을 빼들었습니다. 장마당을 단속하는 것은 물론 지난 2009년에는 화폐 개혁을 통해 장마당에서 달러 사용을 막으려 했습니다. 반면 김정은 정권은 장마당을 비롯한 시장화 흐름을 현실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이렇다 할 만한 장마당 단속이 없었습니다. 다시 안찬일 소장입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이걸 통제하면은 뭐 완전히 그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더 이상 이전 장마당이라는 그 전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고 김정은이나 이런 정권이 오히려 지금 뒤떨어져 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공권력으로 그것을 무너뜨리거나 스탑시키거나 해체할 수는 없다. 주목할 것은 노동당 간부들뿐만 아니라 인민군 장성들도 돈주들로부터 뒷돈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진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김정은 정권은 장마당 경제와 공생관계가 됐다고 안찬일 소장은 말합니다. 최정예 군단이라고 하는 그 이 군단만 해도 이제 계속 그 황해도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최전선 군단인데 거의 이 군단마저도 그 생필품, 부식물 이게 한 80%가 장마당에 의존한다. 이런 거 보면은 군대마저도 이제 장마당에 의존하고 교환하고 부패의 부정부패의 고리에 연결된 거 보면은 로이터 통신은 장마당을 비롯한 암시장과 자영업 확산이 북한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비시장이 생기면서 북한 회사들도 내수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상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정권은 장마당에 대응해 국영상점을 새롭게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평양의 국영 황금벌 상점이 문을 열었는데 이 상점은 암시장보다 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을 파는 것이 목표입니다. 황금벌 무역회사 량선징 사장이 APTN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들을 팔아주면서 다른 상점들보다 이 봉사 시간을 연장하고 이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면서 이 품질을 담보해주면 이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현 상황이 35년 전 덩사오평 시절 중국이 겪었던 변화와 닮았다며 김정은 정권이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를 공식 선언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의 주교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조선 가톨릭교 협회의 공식 초청으로 오늘부터 나흘간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북은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아 그동안 북한 측과 추진해온 교류협력 사안들을 협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북단은 주교회의 의장이자 방북단장인 김희중 대주교와 민족화의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은회 주교 등 17명입니다. 방북단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남북 가톨릭 신자 교류와 평양 장충성당 보수, 북한과의 교류협력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과 관련해 탈북자 보호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영내 국가들이 탈북자 강제 송환을 금지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최근 서명한 범죄인 인도 조약, 형사 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양국 간 이 같은 형사 공조가 러시아로 탈출한 탈북자 북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마루즈키 다루스만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관련 발언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와 북한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서명한 데 실망을 표시하면서 망명을 신청한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게 쉬워질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7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를 직접 거론하는 대신 영내 국가들에 대한 당부 형식으로 자국 내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We urge all countries in the region to cooperate i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within their territory. 특히 각국에 1951년 유엔에서 채택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들 조약의 보호 대상인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지 말고 유엔 난민기구 UNHCR과 협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We urge states to act in conformity with the 1951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애덤 세베니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물론 강제 송환된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처우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영내 국가들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단체 나우는 한국의 청년들과 탈북 청년들 또 해외 한인 청년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지성호 대표는 탈북민입니다. 박은정 기자가 나우의 지성호 대표와 김동현 사무국장을 만났습니다. 한국에는 북한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중에서 나우는 남북한과 해외 교포 청년들이 함께 활동하는 청년 단체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나우 사무실을 찾아서 지성호 대표와 김동현 사무국장을 만났습니다. 이제 저 이름은 이제 지성호라고 합니다. 이제 저는 2006년도에 북한을 이제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왔고요.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이제 졸업하고 현재는 북한 인권 청년 단체 나우에서 대표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지성호 대표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이른바 꽃제비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 탈북했는데요. 통일이 돼 고향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2010년 나우를 만들었습니다. 곧 통일이 될 것이고 북한 땅은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될 텐데 그때 가서 이제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통일이 돼서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가지고 행함이 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수고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할 말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북한에 하루빨리 이제 그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이제 깃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2010년 이제 4월 10일에 이제 한 10여 명의 청년들이 지금 활동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는 뭐 인터넷 사이트에 이제 회원이 한 500명이 이제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우가 생기고 처음에는 거리에 나가 북한 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남북살롱 등을 진행했고요. 최근에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현실을 고발하고 인권 개선을 호소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이제 큰 이제 인권대회에서 발표를 한 것도 있지만 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후원을 국제적으로 모아줘서 큰 조금 좋은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국제사회에 나가서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3번 이제 나가서 이제 북한 인권 실상을 알렸고, 독일 갔었고, 그리고 이제 벨기에라는 나라도 이제 갔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알릴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탈북민 구출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여서 이제 헤매고 있는 그 탈북자들 이제 그들이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비용을 만들어서 그들을 구출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이제 올 수 있는 일들도 진행하고 있고, 구출해서 대한민국에 오는 데는 달러로 한 2,000달러, 대한민국 화폐로는 한 20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됩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비행기로 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라오스나 뭐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서 태국이라는 나라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걸쳐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대사관과 접촉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비행기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동하는 과정에 드는 비용들과 또 먹는 비용, 그리고 옷을 사 입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 이제 한 2,000달러 정도가 이제 드는 거죠. 또 이제 신용카드, 그리고 이제 감사카드 세 장을 한 이제 봉투에다 담아서 그것을 이제 10,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이면 이제 한 10달러가 조금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돈들을 모아서 이제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한민국으로 올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사무국장은 지난 2013년 나우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성호 대표를 만나 북한 주민들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나우에서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북한 인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좀 해서 될까? 약간 이제 좀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면은 예전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한하고의 관계가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너무 계속 반복을 하니까 해서 과연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그런데 이제 지성호 대표랑 좀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단체에도 같이 있고 한 친구들이랑 이제 위에서 온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친구가 되면서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이기보다는 내 친구의 문제이고 내 가족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김동현 사무국장은 북한 장마당 재현 행사나 캠페인을 통해 북한의 현실을 알리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장마당 재현 행사에서는 잊을 수 없는 경험도 했습니다. 올해 5월 말쯤에 청량리역 앞에 광장에서 이제 장마당 재현 행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간대가 평일 낮부터 저녁까지라 가지고 이제 어르신분들이 좀 많이 오셨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60에서 70 정도 된 할머니 한 분이 이제 허리도 이렇게 많이 굽으셨는데 오셔가지고 되게 울먹이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남과 북이 한 형제이고 동포인데 서로 총뿌리 겨누고 싸우고 그런 안 좋은 모습만 자꾸 보이는 게 너무 가슴 아팠는데 이런 행사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울먹이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보시고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우의 2015년은 세계의 목소리를 낸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나우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그리고 통일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계획인데요. 계속해서 지성호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016년도는 이제 국내 활동과 함께 국제사회에 나가서 더 큰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지부, 이제 그 사무실을 이제 개설하고, 그리고 전 세계 청년들과 국제적인 연대를 하는데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개막됐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초음속 전투기를 수출했습니다. 네,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총회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혀왔는데요. 기온이 올라가면서 해수면 상승과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재해 증가 등
재앙적인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에 프랑스 파리에 모인 것인데요. 전 세계 150개국 지도자를 비롯해 196개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했고 또 2020년 이후 모든 나라에 적용될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총회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 구속력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회원국인데요. 이 협약의 목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안정화해서 인간에 의한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막자는 겁니다. 특히 각국은 지구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이미 정해놨는데요. 그러려면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보다 훨씬 줄여야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위해 각국이 실천할 구속력 있는 방안을 조율하고 또 2020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후체제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인 체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지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 회의에서 마련된 교토 의정서가 있었는데요. 교토 의정서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과 인도처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신흥국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구분 없이 모든 나라가 참여하고 또 구속력 있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쉽지 않은 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또 산업활동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열린 UN 기후변화 회의에서도 각국의 입장 차이가 있었고 또 때로는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리 총회 개막을 앞두고 전 세계 178개국이 자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출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대목인데요. 주요국들을 살펴보면 미국은 오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최대 28% 낮추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35%를 제시했고요. 미국에 이어 온실가스 배출 2위인 중국은 오는 2030년부터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국이 제출한 방안을 바탕으로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마련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국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온실가스 배출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요. 의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과연 국제법적으로 얼마만큼의 구속력을 부여할지의 문제도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는 파리 외곽 루브르즈에서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계속되는데요. 여기에는 150개국 지도자를 비롯해 196개국 회원국 대표와 국제기구 대표,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대표 등 전 세계에서 4만 명이 모입니다.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 마련을 위해 각국 지도자들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투명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발도상국들의 청정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별도로 만났죠.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앞장서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고요. 또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란 핵합의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개막 연설에서 이번 총회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군요. 네, 반기문 총장은 각국 지도자들이 이번 총회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친 인류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전투기가 필리핀에 도착을 했군요. 네, 한국산 FA-50 전투기 2대가 지난 28일 필리핀 클라크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필리핀은 앞서 한국으로부터 오는 2017년까지 FA-50 전투기 12대를 4억 2천만 달러에 도입하기로 했고요. 이 중 첫 번째 2대가 한국에서 필리핀까지 직접 조종사가 비행을 해서 전달됐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면서 군 현대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한국산 전투기 도입도 이의 일환으로 이뤄진 겁니다. 네, FA-50은 어떤 전투기인가요? 네, 초음속 경 전투기인데요.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무장 장착이 가능하도록 개량한 겁니다. 일반 전투기보다는 좀 작지만 공대공이나 지대공 미사일 등 4.5톤의 무장을 탑재하고 마하 1.5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야간 작전 운영도 가능하고요. 이와 관련해 피터 폴 갈베즈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FA-50 전투기가 작지만 영공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필리핀 공군의 사기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갈베즈 대변인은 필리핀 공군이 다시 초음속 시대로 복귀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필리핀 공군은 10년 전 F-5 전투기를 퇴역시킨 후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도 전투기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T-50을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한 적은 있지만 개량형 전투기인 FA-50 전투기 수출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국은 앞으로도 태국에 이 전투기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네, 한국은 전에는 탱크 또 전차를 자체적으로 만들더니 이제는 전투기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니까 기술력이 참 대단한데요. 미국에도 이 훈련기를 수출할 계획이라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필리핀에 수출된 FA-50 전투기는 원래 고등훈련기로 개발된 항공기인데요. 미국 공군은 조만간 노후된 훈련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T-50 훈련기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1도로 어제보다 낮고 낮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높이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이현철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BOA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VOA World News. B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30일 중국 위헌허를 특별인출권 기반 통화에 편입키로 결정했습니다. IMF 특별인출권이란 회원국들이 외환 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달러와 유로, 파운드, 엔 등 4개 통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위안화는 국제기축통화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IMF는 이날 워싱턴의 IMF 본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와 주요 국가그룹을 대표하는 20여 명의 집행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이사회를 열어 위안화의 특별인출권 편입을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위안화가 내년 10월 1일부터 10.92% 비율로 특별인출권 기반 통화에 포함할 예정이라는 설명인데 이는 미국 달러와 유로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집행이사회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위안화의 특별인출권 통화 편입은 중국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을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해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그리고 기권 36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지난 6월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합의안에 서명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이 발효되면 연도별 관세가 한 차례 더 인하되는 효과를 얻어 올해에만 1조 5천억 원가량의 추가 관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중 FTA 발효 효과에 대해 실질 국내 총생산은 발효 시점부터 10년 동안 0.96% 올라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지난달 시진핑 국가주석과 마잉주 총통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수감 중이던 상대방 첩보원들을 맞교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30일 중국에 구금돼 있던 추쿵순과 수창커 전 타이완 국가정보국 요원들이 지난달 풀려나 귀국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은 이들이 지난 2006년 중국에서 공식 임무를 수행하다가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지에서 복역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체포된 최고위급 요원들로 타이완 군사정보국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일선 업무는 맞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 정부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던 중국 간첩 리지하오를 지난달 말 조기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지하오는 홍콩 영주권을 가진 중국 첩보원으로 타이완 정보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고위관리가 지난 4년 동안 시리아 내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파이살 맥다드 시리아 외교부 차관은 30일 내전 발발 이후 지금까지 시리아 내전 어떤 작전 중에서 염소가스를 비롯한 화학무기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화학무기 금지기구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맥다드 차관은 시리아가 지난 2013년 화학무기 금지기구에 가입하면서 신고한 1,300톤의 화학무기 가운데 99% 이상을 폐기 처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출신의 야셰크 빌리카 유럽연합 특사는 이날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비축량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했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행정부가 화학무기 전량을 파괴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30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미 백악관 관리는 두 사람이 이번 만남에서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흐메트 타부토울로 터키 총리는 지난주 터키와 시리아 국경 인근에서 발생한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타부토울로 총리는 30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슈톨텐베르크 사무총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터키 공군이 영공수호를 위해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러시아가 전투기 격추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제재를 재고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